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오늘은 새콤달콤한 과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일 과일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명절 제사상은 좀 허전할 테고 손님이 오셨을 때 좀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주스가 사라진다면 끔찍합니다. 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생활을 입맛나게 하고 인생을 살맛나게 합니다. 오늘은 과일로 평생을 보내신 과수협회 회장님이신 임명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그 과수협회 네. 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과수협회는 뭐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네, 우리 협회는 전국에 과수 농사를 짓는 농민, 그리고 또 과수 산업에 관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로서 과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보,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또 농사를 잘 짓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를 목표로 해가지고 협회가 순수 민간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회원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특별히 뭐 좋아하는 과일이 뭐 있으십니까? 물론 저야 뭐 모든 과일을 다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사과배를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능성 과실이 이제 뜨고 있어서 저 브루베리를 요즘 또 먹고 있어서 그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데 회장님은 사과배를 좋아하시고, 그럼 처음에 무슨 연구 사업 할 때도 그 사과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과수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과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볼까 그러다가 군에 다녀온 후에 우연히 그 원예연구소 과수과에 오게 돼가지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과수 연구를 하게 됐고, 초기에는 과수 이제 육종을 맡게 됐었는데요. 사과배 이런 것들 육종을 하다가 후에는 또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원연구 소작거제에서 채소, 과수, 화해 다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었죠. 그 몇 년도에 그러면 시작하신 거죠? 과수 연구? 1970년도에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시작하셨네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과수 산업이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업이라 할 정도가 됐었는지 아니면 아주 기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이 우선이었었기 때문에 식량에 거의 다 투자를 했고, 경사지 이제 5도 미만에서는 전부 식량 작물을 심어야 되고, 근데 이제 8도 이상에 가가지고 과수원 조성을 해서 그 경제 소득 작물을 이제 권장하게 됐었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식량 작물이 우선이고, 이제 과수 원예 작목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하는 투자를 적게 했죠. 적게 하고 곽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무슨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한마디 말씀만 드린다면, 그때 이제 70년대니까 정부에서 또 예산을 줄 때 작물 분야만 많이 주고 원예 분야는 조금 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또 많이 하고 싶어서 그 연구 면적을 많이 늘려놓다 보니까 거기 이제 연구 면적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구사들이 나가서 풀도 베고 그다음에 약도 직접 뿌리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또 그 시절에 이제 저희들이 좀 구했던 게 과수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한 7, 8년 돼야 초기 결실이 되는데, 거기까지 기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때 품종 육성에 소홀했던 것이 지금 아주 가장 가슴 아픈 에피소드로 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은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때 뭐 특별하게 개발된 품종이 뭐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품종을 육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8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에서 수출용 품종으로 만든 황금배, 황금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85년도에 품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제가 이제 85년도에 그 품종 육성한 배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추앙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교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나온 것이죠. 네, 사과는 뭐 안 하셨어요? 사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품종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 되면서 투자를 많이 했죠, 정부에서. 그러면서 돼 가지고 이제 그 홍로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 후로 여러 가지 품종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품종을 가지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을 그동안에 많이 개발을 하셨고 재배 기술도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게 과수 방제, 병충해 방제, 종합 방지제, 네.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없는 묘 재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약제를 살충제도 뿌리고 살균제도 뿌리고 다 보니까 뭐 한 20회씩 이렇게 뿌렸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 방지제라는 것은 그냥 살균제, 살충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주던 것을 한꺼번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종합 방지라는 것은 이제 병해충 생태를 이제 예차를 통해서 이걸 3번 뿌릴 걸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뿌린다 하는 것이 종합 방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충이나 병을 미리미리 봐서 그 소위 그 방제하는 횟수를 줄여서 생산비를 줄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과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약제를 덜 살포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는 16회에서 20회 뿌리던 것이 요즘은 9회에서 12회까지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농가도 아주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됐고 또 약제를 살포하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걸린 나무인지 모르고 계속 재배를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과실의 당도도 높고 또 품질도 막 높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량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바이러스에 안 걸린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는 경로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 겁니까? 옛날에는?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접목에 의해서 그 접수에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묘목을 만들 때 접수를 따서 하면 전신으로 감염되는 것이 바이러스고요. 이 과수에서는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제 개발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약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어버리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 바이러스는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그 골치 아픈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주에다가 무병묘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 센터를 만들으셔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과수에 관한 그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많이 생산해서 정식해서 농가한테 이렇게 묘목 업자한테 이제 농목 업자한테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그 정부에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과수협회 이승입니다. 회장님, 저희 작년에 중국 절강성 과수지대 저희 협회에서 견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모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 갔을 때 그 중국 과일상회를 갔었을 때 그 저희 나라에는 없는 과일인데 사모님께서 한 번도 드셔보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사고 싶어 하셨던 과일이 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옆에서 극구 못 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못 사고 돌아오셨는데요. 그때 왜 사모님한테 과일을 못 사게 하셨어요? 그게 과일이 맛이 없어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그 과수협회 회장님으로서 그 우리나라 과실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왜 그러셨어요?
아, 거기서 먹는다면 뭐 많이 사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식물 검역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거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먹는다면 뭐 많이 사줬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검역 때문에 안 사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 산업의 역사라 그럴까요? 흐름.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짚어주시죠 한번. 옛날부터 아,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수 역사는 참 길죠.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 같으면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에서 재래종들이 많이 재배를 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1901년도 들어오면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사과를 갖다가 심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1907년도 고종 황제 시절에 뚝섬에다가 네. 권원 모범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원 모범장에는 이제 권원 모범장. 예, 사과라든가 배 이런 걸 들여다가 시범적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또 6.25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가수 산업은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시피 됐었는데 60년대 오면서 이게 그 소득이 좀 높아지는 장목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60년, 70년대를 우리나라의 그 이제 가수 산업의 발전 단계다, 초기다. 초기 단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식량 사정이 이제 좀 좋아지고 예. 식량이 해결되면서 예. 그때부터 소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과, 배 또는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늘어나면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전성기, 발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삶이 이제 몸이 건조한 삶이 될 텐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유통되고 있는 과일이 뭐 어떤 종류가 너무 많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네. 이 지구상으로 볼 때 온대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온대 지역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낙엽이 되는 과수를 온대 과수, 낙엽 과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건 한 20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즘 세계화되면서 외국에서 그 잎이 떨어지지 않고 꽃이 피었다 또 결실되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그 열대 과실들은 연중 우리가 뭐 바나나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입 과실이고. 네네. 그리고 아열대 과실이 이제 그 제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감귤 있지 않습니까? 네. 감귤도 그것도 이제 그 잎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재배하는데 그런데 수확을 이제 우리가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과일 소비량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 1인당 소비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한 57kg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수입되는 것도 또 이렇게 전부 나누면 한 10kg에서 12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67kg, 2009년도가 67.7kg를 소비를 했는데 한 70kg 가까이 되네요. 예. 세계적으로 그러면 생과를 소비하는 나라들 보면 선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네네. 먹습니까? 한 80kg 이상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하고 거의 그 비슷하게 네, 이렇게 예, 아주 소득 증가되는 수준하고, 네. 모양이죠. 네. 똑같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뭐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니까 소비도 늘고 또 그와 맞춰서 이제 가수 산업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이제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역시 로열티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생산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좀 없습니까? 과수는?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사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외국보다는 쌉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비싸다고는 하는데요. 아, 쌉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 이태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과실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네. 데서보다는 싼 네. 편이죠. 충분히 경쟁력이 앞으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복숭아 품종 같은 것들은 그 일본이라든가 요 동남아에 네. 달라고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양이 없어서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 실정이 초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일을 수출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품질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남아 돌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그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 공급받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네. 그래서 수출이 안 된다. 그렇게 요즘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수출을 노력을 해야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뭐 대충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가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가요? 우리가 가공품을 만들어서 주스라든가 또는 뭐 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R&D에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선 첫째 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농민들 자체가 의식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네. 고품질, 그다음에 안전성 과실 생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우리나라 가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투자 또 개인 우리 농가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현재 그 과수협회장을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과수 농업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협회장을 놓게 되더라도 집에 가서 브루베리 동산에 져가면서 네. 주위의 농가들 잘 짓게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집에서 브루베리 하고 계십니까? 예, 브루베리 좋은- 3,000평 정도. 아이고, 뭐큰 면적 하고 계시네요. 예. 어떤 토양에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노력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과일이 맛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 속에서 언제나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한국의 과수산업 역사이며 임명순 회장님이 걸어온 길입니다. 더 달콤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지금까지 좌우명이었습니다.